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2월 25일자로 영상 다시 재촬영해서 앞부분만 재촬영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매일 하는 1일 브리핑처럼 따다다다다 빠르게 이야기해서 말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빈 모니터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영상을 라이브로 하고 비공개 쪽으로 돌려놨더니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는 지난번 촬영 부분 영상 뒷부분에 이어지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바꿔봤어요. 영끌님들 나라에서 주는 1000만원 쿠폰 받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거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50조 정도 공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영상 후반부에 계속 다뤄질 거고요. 1년 동안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내년에 굉장히 많은 입주 아파트가 있죠. 전국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다? 만약에 1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그 중에서 50% 정도는 대출 없이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50% 정도는 50% 정도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그 돈이 연간 한 50조 정도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급하게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주 내용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살짝 바꿔봤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무용론. 네,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놓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계속 이 방송하는 이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송을 촬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혼잣말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해봅니다. 오늘 대책도 또 나왔지만 일단 특례보금자리론까지는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오는 대책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 이 무너지는 시장 상황에서 이 규제 해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임대사업자 부활이라든지 쉽지 않더라. 과거 임대사업자들도 한창 오르던 시기에 팔았으면 되는데 정부에서 뭐 장부 뭐 하라는 것부터 해갖고 챙기라는 건 오만상 많았었는데 막상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뭐 그걸 유지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더라. 그 임대사업자만 안 했어도 물건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팔았을 텐데 그 세금 혜택 조금 보려고 하다가 물론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죠. 뭐 종부세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었어요.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고점에 팔았으면 그 세금 아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남한정수님 26분 들어와 계신데 바로 시작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그냥 이게 두서없이 그냥 막 정리할 때는 내용들을 막 아주 논리정연하게 만들어냈는데 또 이 머릿속에서도 빨리 지워져요. 그만큼 또 휘발성도 있는 것 같아서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방송은 다시 뭐 비공개로 돌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영끌님들 나라에서 주는 1000만원 쿠폰 받으세요. 특례보금자리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소득을 안 본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DSR을 안 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소득을 보더라. DEBT, debt to 뭐 income, 소득 대비 빚 60% 정도 보는 것 같았어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었어요. 일단 안심전환 대출 먼저 나왔던 거죠. 특례보금자리론 나오기 전에 요 12월 19일자 뉴스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기 전에 안심전환 대출이 먼저 나왔어요. 25조 원 규모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근데 신청액이 생각보다 작아요. 34.2%면 대략 한 10조 정도? 네, 10조에 미치지 못하네요. 8조 5천억 정도 신청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이 정도 고정금리도 3%대 3%한 후반쯤 중후반쯤 되죠. 한 3.7% 8% 그 정도 되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빚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3% 후반의 금리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거든요. 지금 갱신 지금 되시는 분들, 변동금리로 있는 분들 6% 중후반의 금리 예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출을 내주나 보니까 소득 안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DSR이 뭔가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전에 뭐 아까 DTI나 이런 것들은 DTI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나 이런 것도 봅니다. 총부채도 보고 총부채의 의미가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는 집과 관련된 부채고 DSR의 총부채는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또 뭐 있나요? 뭐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니까 빚 갚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DTI도 결국에는 소득을 보더라는 부분. DSR 안 한다가 계속 이 부분을 소득을 안 본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DSR 적용 없이 LTV와 DTI를 각각 70%, 60%. DTI, 요 DTI 60% 본대요. DTI 60% 본대요. 네, DTI 60% 봅니다. 그전에 집 살려 그러면, DSR은 1금융권은 40%, 돈이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2금융권에 가면 1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서 50%를 받을 수 있었어요. DSR보다는 10% 더 봐주네. 물론 다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10%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 사실상 뭐 70%, 80%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은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월급을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수령액은 한 650만 원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 곱하기 12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연봉 1억인 사람도 실수령액은 6,500만 원, 1,300만 원, 한 8,500만 원 되나요? 실수령액이 요거예요. 1억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봉 1억자가 8,500만 원이에요. 이 중에 70%를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그럼 연봉 1억인 사람이 1,500만 원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뜻 납득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요.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4%대다라고 이야기하면 4% 초반을 흔히 생각하는데 MBS 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상승하니까 결국 여기 보금자리론도 기존보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단의 경우에는 4.65% 정도 됩니다. 4%대 금리였지만 4% 65%에서 4.65에서 5.0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4% 후반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물론 여기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에서 0.1% 인하한 수준에서 운영할 거라고 하는데 요 금리에서 0.1% 뺀다고 해도 4.55에서 4.95. 그러면 이거 평균 값을 잡아보면은 한 4.75 되니까 이 정도면 4% 중후반대 금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커요. 4.75%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거 표는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데 신규 주담대 금리는 조금 약하지만 그 기존 대출자들의 예금 그 금리 부담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요 노란색 선을 보시면은 한창 때는 한 2.56%대이던 것이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지금은 3.5% 수준까지 한 1년 사이에 1% 정도 기존 대출자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이만큼 늘었어요. 가계부채 얼마죠? 요건 지금 제가 주로 나타내는 게 주담대만 나타내는데 가계부채가 한 1,800조 정도 된다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건데요. 1,800조의 빚을 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1년간 가만히 있어도 이자 부담만 18조가 늘어나요. 기존 대출자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 만약 18조나 20조 정도 되는 돈이 뭐 토지를 수용하면서 시장에 돈이 풀린다면은 그저 집값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금이 그냥 시장에서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좀 힘들겠죠. 단순히 이 돈만 줄어드느냐? 아니죠. 채권 시장 보통 연간 개미들이 5조 정도 투자했다고 하는데 올해 개미들이 채권 얼마 샀다고요? 채권 20조 샀답니다. 20조. 여기서 이미 한 15조 정도 되는 돈이 또 빨려 들어갔죠. 굉장한 돈 아닙니까 이거?
이것만 해도 수십조의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흡수되어 들어가더라. 근데 이걸 정부가 못 참습니다. 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정도 되나 보면은 요 사람이 좀 잘 압니다. 서영수 이사, 서영수라고 검색하셔서 좀 들어보시면은, 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할 수 있을 건데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해보니까 이 사람의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한 4천조 정도 되더랍니다. 4천조. 네, 이 전세, 여기는 전세를 좀 집어넣었어요. 전세가 1600조 정도 시장 규모라고 이렇게 나타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받는 것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천조도 좀 뻥튀기 되어 있고, 뭐 가계 신용 통계와 사업자 대출도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뭐 그 부분들까지 고려하더라도 한 3천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계부채가 3천조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기존 대출자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게 1%면 이거 얼마인가요? 30조나 더 부담해야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에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게 어떤 거구나,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시장 전체 규모가 한 1600조. 그 다음 갭 투기한 비율들이 굉장히 높더라. 2020년, 2021년에 갭 투자한 사람들 굉장히 높더라. 어제 엄마 아파트 뉴스 보셨잖아요. 이거 27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을 내는데 막 은행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P2P 대출, P2P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금리 굉장히 높은 조금 우회적인 방식의 대출들, DSR이나 LTV나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출을 받아서 했다가 이거 경매로 넘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이자 부담이 월 한 1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갭투되는 사람들, 이 정상적으로 지금 제도권에 있는 DSR 규제를 받아서 LTV 규제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크게 안 무너질 수도 있을 것도 같더라. 근데 생각보다 변칙적인 대출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택가격 9억 원까지 한도, 대출한도 5억까지 해줍니다. 대충 비율 한 55%, 실질적으로 한 60%. 네, 자기 소득 대비 60% 정도 빚 갚을 만큼 대출해줄게,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한도 없음. 네, 1억 연봉자금, 2억 연봉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5에서 4.95, 평균적으로 4.75, 4% 중후반 정도의 대출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혜택이 뭐냐? DSR 미적용, 요걸 아주 강조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득을 따지더라. 소득을 보고 대출해주지, 생짜로 대출해주지는 않더라고요. DTI 결국에는 소득을 보더라. 4%대 예상 맞습니다. 지금 갱신되는 사람들 금리는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4.7%의 대출을 해준다? 이거 2%만큼 금리 날로 먹어요. 대출한도 5억이죠. 5억의 2%만큼 연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연간 혜택 볼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제목으로 붙여져 있던 내용이 영끌님들에게 1000만 원 쿠폰을 준다고 하는 게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왜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할까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 아직은 미정인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3년 이내의 상환 시에는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3년이 지나면은 이 혜택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특례 보금자리론에 몸을 담고 있다가 다시 은행권으로 대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쓴다면 연간 1000만 원 쿠폰 받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2P님 반갑습니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P2P님 그 필명은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2019년도에는 안심 전환 대출했을 때 금리가 한 2% 정도 됐어요. 장난 아니었죠. 2% 고정금리로 5억까지 바꿔주는 안심 전환 대출,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얼마다? 4%, 4.7%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2019년도에 와 이 선택을 했는 사람은,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금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정부가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정부가 손해를 본다는 말은 우리 세금은 다 같이 냈는데 혜택은 누군가에게만
편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안심전환대출 50조를 시장이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번 생각해 보면 채권 시장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 요 부분 한번 요 부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안심전환대출 50조나 돈을 풀면은 채권 시장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더라. 과거에 2015년도에도 돈 풀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한창 건축 붐이 일어날 때였잖아요. 돈 풀 때 어땠나요? 국고채 금리가 0.53% 올랐어요. 이때 공급 규모 34조 원,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2019년도, 아까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풀었죠. 이때도 국고채 금리가 0.34% 올랐어요. 이 두 개를 합친 만큼의 돈을 이번에 푼다. 50조 원의 돈을 풀게 되면 국고채 금리가 한 1% 정도 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얼마 전에 한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채권을 한 20조 정도 발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안정적인 한전채에 돈이 다 몰려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채권 시장, 일반 사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 시장들, 은행채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은행채도 발행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기업체들 채권 발행했는가 안 팔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은행채도 발행을 자제시키고 뭐 하여튼 시장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한전의 20조 요것들이 채권 시장 자금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결국에는 뭐 강원랜드 사태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고 채권 시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 50조짜리 내년에도 아마 또 한전 뭐 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거기에다 더해서 5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특례 보금자리론을 푼다. 채권 시장은 또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블로그, 위기는 기회다. 여기 가면 조금 더 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님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네, 저도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하죠. 네. 네, CH님 반갑습니다. 네, 이윤진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영상을 제가 보고 이거 바로 비공개로 돌릴 거라서요. 아마 영상 우측 하단 부분 어디 중에 뭐 나중에 볼 동영상 요런데 체크해 놓으시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앞부분 못 보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시더라도 아마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끝내나 10분 15분 하면 더 끝나지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풀어놨다가 나중에 그냥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결국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발 채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요게 좀 특집으로 다뤄놨더라고요. 해당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한 MBS 발행도 늘어난다. MBS는 또 뒤에 내용 나옵니다. 뭐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까 MBS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악순환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자금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대출 신청을 받은 뒤에 해당 대출을 담보로 주금공이 MBS를 발행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 뭐 그 정도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MBS 발행 물량이 늘어나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전 20조 풀려도 그 난리인데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지금도 위태롭다고 지금 하고 있는 시장에서 더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과거에 안심전환 대출했을 때 국채 3년물 금리가 치솟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얼마 전까지 한 10년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5%까지 갔다가 이것이 다시 한 3.4%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치솟고 있죠. 3.6%까지 치솟고 있죠. 굉장히 채권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한전채와 결은 다르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심리 차원에서 다른 채권 수요를 밀어낸다. 결국 돈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국면에서도 최고 신용 등급의 한전채, 은행채 등이 쏟아지면서 회사채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내년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채금리 3.6%, 10년물 3.6% 정도 되는 게 정말 4.6%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한번 혼란스러워지면 지난번에 영국에 일어나는 일 보셨잖아요. 3% 이하인 국채금리가 거의 한 5%까지 치솟았나요? 이때 한번 난리 났었죠. 그리고 다시 뭐
뭐 총리가 교체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3% 이하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 3.7%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던데, 한번 시장이 혼란을 겪으니까 국제시장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내년에 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전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온통 돈을 풀겠다는 정책으로 일관되는 것 같았습니다. MBS 안심전환 대출은 결국에 채권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채권 시장이 막 치솟아 버리면, 저도 지난번에 채권 시장 내년쯤 되면은 5% 국채 기준으로 5%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면서 4.5% 왔을 때도 꾹 참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내년에 누군가에게는 혼란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 결국 여기서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형국. 아랫돌 빼서 윗돌 베는 형국. 요 근래에는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표현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MBS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이더라. 결국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된다. 그럼 50조가 풀리면 50조 많지 하면은 아까 5억 대출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감면 효과가 2% 정도 돼요. 2% 정도. 그럼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효과는 얼마가 되느냐? 연간 1조 정도. 50조에 2%니까 연간 1조 정도 연끌을 했거나 뭘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자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수의 연끌들을 구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로 집을 사기는 쉽지 않지 싶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새로 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채권 시장은 이 50조 풀어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라에서 갚아줘야 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연끌들은 1조 원에 연간 1조 원의 혜택을 봅니다. 요거 3년 동안 쏙 빼먹으면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 3년 동안 해서 쏙 빼먹으면 돼요. 그러면 3조 정도, 이 정도 나라에서 부담해야 되는 정도.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가총액 물 한 모금만 잠시 마시고요. 네, 그레이님 반갑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파트도 과거에 한번 자료를 추적해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전국 모든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니까 한 1경 7,788조래요. 요건 좀 지난 거긴 해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그래도 한 1경 8,000조 정도. 가늠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한 5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9,000조 정도의 시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뭐 아파트, 주택, 뭐 다가구, 뭐 오피스텔도 주거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건 빠지나? 어쨌든, 야, 장난 아니게 큰 돈이구나. 9,000조. 9,000조. 네. 거의 1년 가까운 돈이 그렇더라. 여기, 리멤버 요 시리즈. 여기에서 특집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다뤘던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단 가능한 건지 세 가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가능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존 주담대 상한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전세자금 반환에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착륙이라기보다는 이 새로운 공급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딱 하나 있고 딱 꽂혀 있어요. 이게 다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연착륙이나 이런 거하고 관심 없다. 정부에서는 연착륙에는 관심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여기에서 전문가도 이야기합니다. 2번과 3번, 네, 기존 주담대 높았던 변동금리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서 6% 후반의 대출 금리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 연끌했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금리가 4% 후반으로 떨어지면 연간 2%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세자금 반환, 전세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해요. 물론 무주택자나 전세대금 반환 이런 것들도 1주택자나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도 처분 조건들이 걸릴 거예요. 뭐 그런 좀 제약은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다. 4% 후반의 대출 충분히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LTV 70% 수준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봐요. 내 돈 3억을 가지고 7억을 대출받아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무섭잖아요. 20% 30% 우습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한 방에 3억 떨어지면 내 재산은 아예 녹아내리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대출 많이 내준다고 능사는 아니더라. 어쨌든 요 전문가의 의견 저도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택 구매를 위한 곳에 쓰이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 이거 영끌들을 구제하는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아주 큰 돈을 써버리는 것 같다. 아주 큰 카드를 하나 써버리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게 살아나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산층 겨냥한 적절한 이자 부담 완화책이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이 부분입니다. 선의로 행한 정책이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 영끌들 힘들지? 도와줄게. 전세자금 대출 반환하려니까 힘들지? 도와줄게라고 선한 의도. 그 숨은 의도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선한 의도로 놨던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우려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만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봅니다. 시장은 위험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이거 엄청난 위험 부담을 또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특례 보금자리론 시중금리 6.5% 정도라면 금리 4.5% 정도, 약간 보정을 해보면 4.7%, 6.7%, 어쨌든 2%의 이자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셈이 된다. 1억의 대출금 해보면 한 650만원, 특례 보금자리로 전환하게 되면 한 450만원, 한 2%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1억 빌린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200만 꽁돈 주는 거고 5억 빌린 사람한테는 연간 1000만원의 꽁돈을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 끝까지 안 팔고 집 안 팔고 지금 영끌해서 힘든데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나 끝까지 버틸 거야. 당장 오늘 정부에서 규제 혜택을 이렇게 많이 내주잖아. 그래서 그 다음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이거라도 일단은 받아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5억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5억의 주담대 이자 6.5%, 거기에다가 나머지 이거 좀 뺄게요. 그럼 1년에 상환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은 3,300만원. 특례 보금자리론 4.4%대로 갈아타게 되면 연간 2,200만원, 정말 딱 1,000만원. 딱 1,000만원, 9억짜리 집, 9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한테 5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그러니까 이거 1,000만원 주는 겁니다. 네, 1,000만원 쿠폰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50조의 돈을 푼다는 게 참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왜? 주거용 부동산 시총 아까 보셨죠? 알겠지만 9,000조입니다. 9,000조. 가계부채 요거 아까 4,000대라고 했는데 좀 뺄게요. 한 3,000조. 가계부채 3,000조. 전세 규모 1,600조. 1,600조. 그 중에 50조는 투입한다고 해도 별로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채권시장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온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훨씬 더 크게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여기 제가 딱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기존 대출자들 대환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을 것 같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중에서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 같다. 왜? 제가 요 부분을, 디딤돌 대출. 제가 이거 가져왔나 모르겠어요. 안 가져왔구나. 근데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들, 대구의 웬만한 집들, 디딤돌 대출이 5억이야인가요? 4억이야? 5억이야지 싶은데, 네, 디딤돌 대출만 해도 충분히 더 매력이 있습니다. 한 5억짜리 대구에서 지금 웬만한 국평에 10년차 넘어가는 아파트들 평균적으로 가격 한 3.5억 정도 하면은 정말 웬만한 아파트 살 수 있는 정도 되잖아요. 디딤돌 대출로 훨씬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대구에 9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데 5억을 대출 내준다? 9억 대구의 수성구에도 웬만한 집은 거기에 다 걸려질 것 같습니다.
자, 50도 풀어서 괜히 채권 시장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채권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말은 다른 회사채나 모든 것들에 또 채권 시장에 같이 금리가 다 상승하게 되고 은행은 또 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이 혜택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특례보금자리론 별 볼 일 없겠더라. 네, 댓글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네, 그랭이님 반갑습니다. 랑님 반갑습니다. 공기덕님 반갑습니다. 디지파크님 국평 기준으로 댓글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지파크님 국평 기준으로 땅값 빼고 건축 비용만 얼마가 될까요? 정말 이게 너무 고무줄이라서요. 저건 저도 계산을 해본 적은, 옛날에 좀 해본 적은 있었고, 자료들도 좀 찾아본 적은 있었는데, 근래에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천차만별이더라. 좀 어떤 외곽 지역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건축비가 어떤 데는 2억이면 짓고, 대구에 아주 비쌌던 곳은 건축비가 얼마였던가요? 7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건축비가. 똑같은 집을 올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지금 뭐 자재비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지으려고 하던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평당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짓던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원자재 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평당 1000만 원 이상으로 꽁충 뛰어버려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미루거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상복합을 올리는 이유는 아까 이 부분을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공급 270만 개하고 맞닥뜨려서 이 부분 몇 번 언급드린 적은 있었는데 오늘 대책 나오고 했던 내용들 끝자락에도 보니까 뭐 재건축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가지고 공급을 좀 순탄하게 좀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 상황을 지금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10년차 혹은 15년차 된 국평 기준의 아파트 가격이 한 3.5억 선. 웬만한 곳 여기 3.5억 선 될 거예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분양권 가격을 보면 요거 5억대. 근데 그 옆에 분양하는 곳, 이게 분양권이고 그 주변에 최근 분양가는 보면 거의 6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곳들은 분양가를 3.5억 기준으로 맞춰서 계획을 했을까요? 5억 기준으로 맞춰서 했을까요? 6억 기준으로 맞춰서 했을까요? 이때 분양권 가격이 막 7억 8억 넘어가던 7억 8억 7억 8억 왜 6억 7억 8억 분양권 프리미엄 한창 붙었을 때 이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변 가격이 7, 8억 하면은 우리는 한 6억쯤에 분양해볼까? 라고 대지비도 높게 산정되고 건축비도 높게 산정되고 이런 분양 물량들이 줄줄이 줄 서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주택들 가격 이렇게 떨어지는 꼴을 가만히 눈 뜨고는 못 지켜보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270만 개 분양도 쉽지 않고 공급 계획도 쉽지 않고 규제 해제책도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먹혀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 전세자금 대출 전세시장 규모가 1600조예요. 이거 지금 월세는 그나마 좀 활기를 띠지만 전세시장은 다 죽어가죠. 금리가 2배로 오르면서 근래 제가 뭐 금리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70% 선이네요, 80% 선이네요, 60% 선이네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그전에 80% 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70% 선으로 내려오는 거래건이 많아요. 그럼 1600조 전세 시장 규모가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1120조. 전세 시장에서만 자금이 500조가 빠져나가요. 전세 시장에서만 500조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부동산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 네. 또 다른 댓글 살펴볼게요. 궁금한 게, 네, 그랭이님, LH에서 개인 아파트를 왜 사들이나요? 하수동 아파트, 그 사업은 그랭이님 계속 있어 왔습니다. LH 매입 임대 사업, 매입 임대 사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공급해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네, 그건 계속 있습니다. 아마 근처에 보시면 원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LH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뭐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사업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낮은 돈으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매년 있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항상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별반 달라진 건 없고요. 평형대, 30평형대, 네. 뭐 그런 것도, 저도 정확한 평수는 다시 한번 거기에 LH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모집 공고 같은 게 있어요. 10년차 이내 아파트 혹은 5년차 이내 아파트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로 살아간다면은 결국 아마 이번 이 혼란기에 나라에서 또 아마 아파트를 또 많이 매입을 할 거예요. 아마 뭐 저런 정책들. 근데 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임대 사업 관련된 예산을 뭐 축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결국에서는 이거 개인 가게들 혹은 지금 오늘 나온 대책으로 봐서는 다주택자들 너거 좀 일정 부분 좀 해라. 다주택자 좀 해라. 좀 사들여라. 라고 하는데 근데 다주택자 통계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다주택자 통계도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대략 한 15% 정도 되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은 제외하고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 15%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이 갈아타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카르마 법칙인가요? 네, 20대 80의 법칙? 네, 마치 이것처럼 그 갈아타기를 위한 사람이 거의 80%고 찐 2주택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는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노리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재미를 들이는 이 사람들, 지금 제일 이번 시장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몰려갔던 사람이 두 번째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같고요. 아무튼 20대 80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주택 투자자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투자의 목적, 순수하게 2주택 이상을 쭉 끌고 가는 계층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15% 중에서도 한 20% 하면은, 한 3%. 전체 국민 100명 중에서 한 100가구 중에서 한 8가구 정도. 이 사람은 2주택, 3주택, 4주택 그 이상의 다주택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2명은 그냥 1주택자, 주택 보유자 중에서 요 정도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를 자극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규제 해제되는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2P님 공시지가 내려가면 분양가도 내려갈까요? 분양가는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둔촌 주공 사태 이후로 건설사는 지금 슈퍼갑으로 바뀌었어요. 공사하다가도 갑자기 나다빠지고 돈 더 내라.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안 내릴 것 같아요. 망했으면 망했지,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다 할인 분장이 계속 뒤에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런 수순으로 갔지, 분양가, 상대적으로 좀 쫄아가지고 일부 시행사들 분양가 조금 낮추는 것들도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체감할 만큼 아까 여기 뭐 10년차 가까이 돼가는 아파트 분양권 가격 이런 것들 3.5억, 5억, 분양권 6억 이거 5억에 분양한다? 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비싸게 다 산정해서 나갔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한 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이 금융 비용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요? 지난번에 어디였었나요? 울산에 어디 뭐 건설사나 경남 지역에 어디 건설사 하나 파산됐는데 얼마였더라? 30억을 석 달 동안 빌리는데 30억을 5개월인가? 그 기억나시나요? 30억을 6개월 빌리는데 10억을 달라 그랬다던가 5억을 달라 그랬다던가 아무튼 이 천문학적인 이 사채 시장으로 가서 30억 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 건설회사는 부도 났죠. 부도 났어요. 최종 부도 처리되었어요. 왜?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사채업체에서 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너희 업체 돈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 건설업체에서 야 이자 비싸가지고 돈 못 빌리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사채업체에 딱 보니까 30억 빌려주고 한 10억 받는다고 쳐도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안 되겠네. 사채업자가 거절했어요. 이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JHS님, 빚으로 연맹시키는 나라.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전부 다 긴축으로 가고 있고, 일본마저도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3%, 4%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금리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다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돈 푸는 정책? 다 드실 텐데도 대출 내준다 그러죠. 희한합니다. 네, 그랭이님, 연끌들 구제해주는 정책. 대출 안 되면 집 살 여력 없어요. 야,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 계속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6억 했던 집이, 지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40%, 많이 떨어진 거 40%. 그러면 가격이 한 3.6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나의 자본을 또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더라. 내 자금이 1억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자를 은행에 대출을 2.6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 집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리 2.5%인 시절에 5.2억 대출 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내 자본 비중 높지 않은 사람은 이 대출 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2.6억에 대출 냈는데 금리가 한 6% 정도 되더라. 그럼 1년에 1,500만 원을 갚아 나가야 돼요. 월세를 살면 1,000만 원에 월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사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내 자본 비중이 좀 높았다. 내 자본 비중이 반대로 생각해봐서 2.6억 정도 되는 상황이다. 전세를 살고 있고 2.6억에 살고 있었는데 내 1억을 대출 내면 돼요. 1억을 대출 내면 돼요. 6% 정도 빌린다? 아니면 이때 뭐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뭐 그전에 이렇게 뭐 디딤돈이나 이런 거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2.5%로 대출 낼 수 있으면 이거 집 사가지고 살면서 부담이 연간 한 250만 원, 300만 원 수준이면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만약에 2.6억 정도 전세에 지금 살고 있던 사람이 월세로 간다.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돼요. 근데 아주 이거 혜택을 많이 주는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은 1억 대출 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250만 원만 내면 돼요. 연간 세이브 되는 돈이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괜찮죠. 집 살만하죠. 근데 만약에 나는 2.6억에 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 중후반 되는 돈을 빌린다. 그래도 1년에 46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돼요.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집값이 40% 떨어져서 야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요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살만한 매력이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사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꼭 집어서 야 지금 사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판단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집값이 지금 40% 떨어졌는데 여기서 10% 더 떨어지면 나자빠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 떨어져도 나 그 정도는 감수하고 샀어 라고 여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댓글 디지파크님 현재 대구 전체 주택수가 얼마나 될까요? 2026년쯤이면 대구 인구가 200만 명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디지파크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대구 인구는 일단 인구 추계상으로는 지금 대구 인구가 236만이죠. 지금 2022년 인구가 현재 236만입니다. 236만. 요거에 2050년이 되면 180만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인구 추계상 흐름상 그렇습니다.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질지 느려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파트 숫자는 대구의 아파트 숫자가 한 60만 개, 그리고 21년, 22년, 23년까지 공급을 합치면 한 67만 개 정도 되나봐요. 이것도 제가 부산 방송을 찍으면서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는 다른 특별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다뤄드렸어요.
매년 3만 명씩 꼭 빠지진 않고요. 뭐 한 2만 명이 빠질 때도 올해는 한 2만 명 정도 빠졌을래나? 제가 그것들도 한 번씩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인구 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다뤄드리는데 어쨌든 180만 명의 이제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좀 멀었습니다. 투자는 수성구 아니면 서울 경기입니다. 그치,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정말 살벌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싶어요.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학생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대요. 뭐 가끔 투자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꼭 어디 많이 몰리는 지역, 그 지역만 들어가지고 학생 수가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앞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더라. 젊은 층 애 낳고 키우고 해야 될 사람들이 당장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젊은 층들이 너무 빨리 많이 빠져나갔더라.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해줘야 되는, 집을 사주고 떠받쳐줘야 되는 그 축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죠. 40대보다 30대가 더 적죠. 인구수가 역피라미드형으로 가면서 밑으로 또 많이 적습니다, 인구가. 네, 오늘 오늘 많이 다뤄드렸어요. 오늘 요 뒷부분, 요 담소 부분, 여기에서 은근히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창 남겨주시고요. 아니면은 이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하셔야 되죠?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